최근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민당 총재 경선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경제 정책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 타카이치 사나에 전 국무장관의 경제 정책은 모두 현장 답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새 후보는 양적 금융 완화의 부작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데다 재정 적자에 대한 위기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을 C19 대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된 C19화로 해답은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치료제와 치료 방법을 확립시켜 위드 코로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바라면 각 주자들의 접근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C19 대책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C19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도 역시 경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경제 정책은 민생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력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노다로는 금융정책을 통째로 일본은행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고노다로는 입후보 표명 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아베노믹스 정책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유사시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게 해달라며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스가 총리가 선언한 탈탄소 정책에 관해서는 이를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원전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을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월 기후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거의 단독으로 선언한 2013년 대비 2030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46%는 장벽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재정 적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노다로는 금융정책에 관해서 과거 금융 완화 출구 전략에 관한 의견도 낸 적이 있었지만 일본은행에 맡기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내밀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고이즈미 내각 이후 계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생정책을 고치겠다며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제창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기시다는 빈부 격차가 커진 것을 우려해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을 실현한다고 했지만 지향하는 것은 지방 중산층에 대한 분배를 후하게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선심 정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스가 정권에 의해 답습돼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아베노믹스에서 유명한 것은 세계의 화살이지만 기시다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이 세계의 화살을 견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전략으로서 내건 연구 지원, 산업 재편, 지방의 디지털 관련 인프라 정비 재원 등에 필요한 10조엔 펀드의 재원은 결국 일본은행의 재정 파이낸스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적자 국채 발행은 한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시다는 재정 건전의 깃발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재정 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에의 사나에 노믹스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더욱 힘을 얻었기 때문에 MMT 이론을 신봉하는 부류에서도 위축되는 초대형 선심 정책입니다. 여기서 MMT 이론은 현대통화화폐 이론으로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으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자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타카이치는 충분한 경제 대책을 몇십조엔 규모로 신속하게 실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위기관리 투자와 로봇이나 반도체 기술 등의 성장 투자로 기동적인 재정 투입을 도모하는 것을 제창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카이치는 기초적 재정 수지는 동결한다라고 했으므로 재정 악화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어느 모로 보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일본인들의 평균 급여는 계속 떨어졌고 IMF의 통계에서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2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구매력 평가로 인한 1인당 GDP에서는 이미 한국이 앞섰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목표로 삼았던 인플레이션 2% 물가 상승은 달성하지 못했고 일본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내 주식까지 사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고, 디플레이션은 이와 반대로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일본의 주가는 올랐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왜곡되었고 국가 사회주의 경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유니클로의 퍼스트 리테일링, TDK 등 일본의 이름난 대기업은 일본은행이 대주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유 기업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타카이치는 이러한 것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부딪혀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소 30조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선심성 정책이었습니다.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지난 9월 12일 당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조만간 아베노믹스의 공로와 과실을 검증하기 위한 당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양적 금융 완화의 공로와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스가 정권이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에다노 대표는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두터운 중산층 부활을 당의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이것은 기시다의 정책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야당도 여당도 하나같이 큰 정부 성향을 보였습니다. 큰 정부만큼 자유경제를 압박하는 것도 없습니다. 경제 회복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가가 경제를 파고들수록 경제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하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할 일은 경제의 통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와 이노베이션을 돕는 것 뿐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C19 대책과 경제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미국도 유럽도 금융 완화 축소에 나섰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이미 8월 27일 잭슨홀 회동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연내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등 채권 매입은 줄고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FRB로서는 실그로부터의 경제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FRB의 공표에 따라 영국 잉글랜드 은행도 완화 축소를 향한 방침을 공표했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으며 게다가 호주 중앙은행은 9월 7일 이사회에서 자산 구입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지난 9월 9일 테이퍼링을 결정하고 금융 정상화로 갈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금까지의 2차원 완화와 아울러 6월에 결정한 C19 대응의 자금 융통 지원책을 2022년 3월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출구로 향하는 가운데 일본은행만 현상 유지 정책을 계속한다면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중앙은행이 국채 구입 속도를 주 40억 호주 달러로 할 것이라고 공표한 순간 외환 시장에서는 급격한 엔 하락과 호주 달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호주 달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미국이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엔 하락과 달러 상승은 단번에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외환 시장에는 올해 엔화가 1달러당 115엔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락할 때 속도는 더 빠르므로 1달러당 130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수입품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고 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최종적으로 제어할 수 없게 될 가능성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 인플레이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주가 하락입니다. 지난번 니케이 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일본의 실물 경제 현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금융 완화로 돈이 남아 돌았으니 무슨 계기가 있으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일본 은행의 사재기로 시장에 있는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약한 불이라도 타올라 버립니다. 이번 상승 이유는 스가 총리의 퇴진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머지않아 정말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미 두 차례 3만 포인트를 넘어섰지만 번번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통하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링 바이어스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현실 유지 편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에도 주가에도 일본의 모든 자산에 이 이론은 통용됩니다. 일단 가격이 찍히면 일본인들은 그에 따라 비싸다 싸다는 판단을 하고 실물 경제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전 세계가 금융 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일본인들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 모양입니다. 일본 경제는 금융 완화의 부작용이 너무 강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의 돈풀기와 제로 금리로 성장성이 떨어지는 산업과 구태의연한 산업이 연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흐름을 끊을 수 없을 것이고 금융 완화의 출구 전략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본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